아줌마, 저기, 수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밤 11시, 젖은 머리를 털며 대문을 두드린 그 청년이 제 평온하던 성곽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거침없이 제 집으로, 아니 제 메마른 삶으로 걸어 들어온 그가 제 인생의 계절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0살의 삶은 잘 닦인 오래된 가구 같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광택은 사라졌지만 그만큼 묵직하고 단단한 상태, 더 이상 새로운 흠집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저는 이 정원이 딸린 낡은 주택에서 저만의 규칙을 세우고 고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식물 물 주기, 오후 2시 서재 정리, 저녁 9시 독서. 이 완벽한 고립의 세계에 누군가가 끼어들기 전까지는요. 50살의 삶이란 잘 건조되어 결이 고와진 수제 원목 가구 같아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화려한 광택은 사라졌을지언정 손때가 묻어 묵직하고 어떤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단단한 상태. 더 이상 불필요한 불꽃이 튀거나 마음의 결이 뒤틀리지 않는 그런 평온한 삶 말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이 낡은 적산가옥을 지키며 보낸 지 어느덧 3년. 저는 스스로 세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도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엔 정원의 잡초를 뽑고 오후엔 먼지가 자욱한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으며 밤 9시가 되면 차 한 잔과 함께 고전 소설의 책장을 넘기는 반복적인 일상. 이 완벽한 고립의 세계에 타인이 끼어들 틈 따위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없어야만 했습니다.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어있던 2층 옥탑방에 새를 놓고 처음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었죠. 대학가 근처라 시끄러운 복학생이 들어와 나의 고요를 망치지 않기를 바랐는데 부동산에서는 서글서글한 인상의 조용한 미대생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대패질을 하던 제 귓가의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커다란 캔버스와 이젤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낡은 캐리어를 끄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녹슬어 멈춰있던 낡은 시계 태엽이 거칠게 감기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온 강민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역광이었습니다. 뒤로 쏟아지는 오후 2시의 노르스름한 햇살 때문에 그의 이목구비보다 싱그러운 실루엣이 먼저 제 시력을 마비시켰습니다. 3월이라기엔 아직 바람 끝이 매서운 날씨였는데 그는 계절을 앞질러 가듯 소매를 걷어붙인 얇은 체크 남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남방의 성근 결을 뚫고 들어와 그의 탄탄한 팔뚝, 근육과 곧게 뻗은 목선의 굴곡을 투명하게 비춰냈습니다. 마치 갓 껍질을 벗겨낸 복숭아처럼 뽀얗고 생기가 넘치는 젊음이 그 얇은 옷감 아래에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짙은 유채, 물감 냄새와 가꾸운 빵 냄새, 그리고 비누향인지 샴푸향인지 모를 싱그럽고 달큼한 채취가 제 코끝을 훅 하고 찔러왔습니다. 그것은 50해 동안 맡아온 묵은 먼지와 톱밥.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폭력적일 만큼 선명하고 무례한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아, 네. 짐은 그게 전부인가요? 저는 짐짓 무뚝뚝한 척하며 시선을 그의 얼굴이 아닌 흙 묻은 운동화 끝으로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목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혹시라도 들릴까봐 헛기침을 세게 해야 했습니다. 손바닥에 밴 톱밥 가루가 괜히 부끄러워져 앞치마에 손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네, 제가 짐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이 가방이 좀 무거워서 실례가 안 된다면
계단까지만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 군이 난처한 듯 웃으며 앞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 남방 소매가 더 흘러내리며 하얀 손목뼈가 돋아졌습니다. 그 뼈마디조차 햇빛을 받아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에 남은 그의 온기가 제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마치 고장난 보일러처럼 벌렁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그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운동화가 나무판을 밟는 소리가 또각 제 심장 박동 소리와 일치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폐쇄된 공간의 공기가 갑자기 밀도 높게 압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더 예쁘네요. 나무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뒤통수에서 낮게 들려왔습니다. 짐을 메고 오르느라 약간 거칠어진 그의 호흡이 제 뒷덜미에 닿을 것만 같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제 종아리 근육이 떨리는 게 느껴질까 봐 일부러 힘을 꽉 주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이 비명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고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이마에서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고작 가방 하나를 옮겼을 뿐인데 마치 거대한 성벽을 혼자 밀어 올린 것처럼 숨이 가빴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그가 가방 주머니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병 표면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물병을 받아드는 찰나 제 거칠고 나디 굵은 손가락 끝과 그의 보드라운 손가락 끝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마치 정전기가 인 것처럼 찌릿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팔뚝을 거쳐 가슴 한가운데까지 기어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호 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생긋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잔인할 정도로 해맑아 보였습니다. 50살의 여자가 25의 청년에게 느끼는 이 기묘한 위압감과 설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밑에 작업실에 있을 테니까. 저는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1층 제 작업실로 돌아와 육중한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쥔 생수병은 제 체온 때문에 금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쿵쿵, 쿵. 위층에서 그가 짐을 정리하며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진동이 천장을 타고 내려와 고요했던 제 일상을, 아니 제 영혼의 평온을 짓밟는 것만 같았습니다. 25과 50살. 그 아득하고도 절망적인 숫자 사이의 경계가 오늘부로 무너질 것 같다는 불길하면서도 뜨거운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의 손끝이 남긴 서늘하고도 부드러운 온도가 화상처럼 낙인 찍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여름이라는 계절이 허락도 없이 난폭하게 들이닥친 사건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나무를 고르고 깎아 가구를 만드는 1층 작업실은 이 집의 심장부와도 같았죠. 나무의 결이 온도와 습도에 따라 미세하게 뒤틀리듯 집 또한 사람의 몸과 같아서 어디 하나가 떨리거나 울리면 그 진동이 벽을 타고 바닥을 지나 온 집안으로 혈관처럼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적산가옥 특유의 얇은 천장과 나무, 기둥들은 2층의 작은 기척 하나까지도 아래층으로 고스란히 배달하곤 했습니다. 민호 군이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희 밤은 더 이상 고요의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평소라면
작업실에 불을 끄고 명상하듯 하루를 정리했을 시간이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읽히지도 않는 책장을 의미 없이 넘기고 있었습니다. 천장 위에서 쿵쿵 하고 울리는 발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지독하게 불규칙했습니다. 침대에서 책상으로, 다시 창가로, 그러다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문 쪽으로 향하는 동선. 그의 몸무게는 가벼울 텐데도 낡은 나무 바닥은 그의 움직임을 적나라하게 중계했습니다. 마치 제 머리 위를 직접 밟고 다니는 듯한 그 울림은 묘하게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쾌해야 할 소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이 적막한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는 지독한 안도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몽글하게 풀리는 이율배반적인 감정.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이지 않는 그의 밤을 상상하는 지독한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습한 오후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민호 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층 욕실의 수전이 고장 나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비 기술자를 부르라는 이성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익숙하게 공구함을 챙겨 들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옥탑방 욕실 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물기 어린 공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방금 샤워라도 마친 것인지 욕실 안은 뜨거운 습기와 함께 그의 채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큼한 바디워시, 향과 젖은 수건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그리고 은밀한 살 냄새가 좁은 타일 벽 안에 갇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 제가 이런 건 정말 할 줄 몰라서요. 갑자기 물이 안 잠겨서 당황했어요. 민호 군은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면 티셔츠는 습기 때문에 몸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고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다리는 욕실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수건을 바닥에 깔고 세면대 아래 좁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등이 닿고 제 얼굴 바로 위로 낡은 배관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몽키 스패너를 들고 너트를 조일 때마다 제 팔뚝의 근육이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제가 몸을 비틀 때마다 세면대 옆에 서 있는 민호 군의 매끈한 종아리가 제 팔뚝에 스칠듯 말듯 아슬아슬하게 오갔습니다. 작업실에서 거친 나무를 만지며 단련된 제 투박하고 거친 손과 그 옆에 대조적으로 놓인 그의 희고 고운 살결, 그 이질적인 풍경이 제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 주는 압박감과 등 뒤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존재감이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제 귓속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다 됐어. 이제 물 안 셀 거야. 밸브가 노후해서 그랬네. 수리를 마치고 도구들을 챙겨 몸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피가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지독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있던 탓인지 아니면 욕실의 열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제 어깨를 누군가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코앞에 민호 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 속에 당황해하는 제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제 이마에는 식은땀과 열기가 뒤섞여 흥건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줌마.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민호 군이 까치발을 들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수건으로 제 이마의 땀을 천천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소멸하고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욕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수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조심스러운 손가락 압력,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그의 가슴께에서 풍기는 진한 살 냄새와 비누 향. 그는 정성스럽게 제 관자놀이와 이마의 땀을 훔쳐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지독하게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은 역설적으로 제 심장에 날카로운 균열을 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니 아주 조금만 몸을 기울이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50살의 여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그 좁은 욕실의 습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걱정스러운 듯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함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만이 이 좁은 공간에서 불결한 상상을 하고, 저 혼자만이 이 짧은 접촉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공구함을 챙겨 그를 밀치듯 욕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줌마,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하는 그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 작업실로 내려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나무의 결에 깎여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이 손이 방금 그 눈부신 청춘의 공간에 머물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리를 마친 뒤의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요할 줄 알았던 제 삶의 배관에 뜨거운 욕망이라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저는 천장에서 들려올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진동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임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7월이 시작되자마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는 제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계절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나무들이 평소보다 무겁게 부풀어 오르고 작업실 안에는 눅눅한 톱밥 냄새가 짙게 깔립니다. 마치 제 억눌린 감정들이 습기를 먹고 비대해져 금방이라도 터져 나갈 것 같은 위태로운 기분.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지워버리겠다는 듯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대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기척에 우산을 들고 나간 저는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폭우 속에 민호 군이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에 완전히 젖어버린 그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공모전 낙선 소식이라도 들은 것인지 그의 곁에는 구겨진 캔버스 통과 술 냄새가 빗물과 섞여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옥탑방 차가운 바닥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민호 군, 정신 좀 차려봐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부축하는 제 팔에 닿는 그의 몸은 빗물 때문에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기묘하게 뜨거웠습니다. 거실로 들인 민호 군은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젖은 티셔츠가 그의 가냘프고도 탄탄한 몸의 굴곡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턱끝을 타고 내려와 쇄골 사이로 미끄러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줌마, 저는 왜 이럴까요? 세상은 왜 제 그림에 눈길 한 번 안 주는 걸까요? 그가 젖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섞인 목소리는 처절하게 낮았습니다.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건 이 젊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줌마,
이 젊음도 결국은 소모품이잖아요. 하루하루 닳아 없어지다가 결국 저도 무채색의 어른이 되겠죠.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25의 청년이 뱉어내는 청춘의 허무함. 그것은 50살을 넘긴 제가 겪어온 세월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구하고 부러워했던 그의 빛나는 시간이 정작 주인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는 역설. 저는 말없이 욕실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만든 소중한 목재 가구의 거친 표면을 다듬듯 제 손길은 신중하고도 애틋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그의 하얀 이마와 콧날, 그리고 슬픔이 맺힌 눈꺼풀. 제 손길이 그의 귀 뒷부분을 스칠 때마다 제 손가락 끝은 발작하듯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 군이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이러고 있어 주세요.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체온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가 대었습니다. 제 거친 손바닥에 닿는 그의 보드랍고도 뜨거운 살결. 제 심장 박동이 손끝을 타고 그에게 전달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줌마 손. 참 따뜻해요. 항상 나무 냄새가 나고 흙 냄새도 나고 여기 있으면 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은 너무 차갑고 시끄러운데 아줌마 곁은 너무 고요하고 안정돼요. 그의 젖은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갈구하는 것 같기도 한 그 눈빛. 그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사랑을 갈구하는 25의 소년 앞에 전 흔들리는 50살의 여자였습니다.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덕과 윤리, 세상의 시선, 그리고 30살이라는 나이의 벽. 그 모든 견고한 성벽들이 장마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50살의 여자가 25의 청년을 품에 안는다는 것. 이것은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숭고한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메마른 삶을 보상받으려 하는 비겁한 탐욕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도 전에 그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호군. 다 괜찮아. 제 품에 안긴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제 안의 깊은 고독 또한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빗소리는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아득한 세월도 내일 아침이면 마주해야 할 가혹한 현실도 모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빗소리는 거대한 장막이 되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체온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온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손에 닿는 그의 등, 근육의 떨림과 제 입술에 닿는 그의 젖은 피부의 감촉.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엉켰고 저는 제 생에 가장 치명적이고도 아름다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빗소리가 모든 진실을 가려주는 그 어둠 속만큼은 저는 50살의 가구 장인이 아니라 오직 한 남자의 온기를 원하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 줄 몰랐고 우리는 그 비 내리는 긴 밤 속으로 아주 깊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함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 무섭게 퍼붓던 폭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은 어제의 비극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창살 사이로 파고드는 7월의 강렬한 햇살은 집안 구석구석 쌓인 습기를 잔인하게 들춰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제 왼쪽 팔을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오로지 정막만이 주인 노릇을 하던 제 침대에 낯설고도 향기로운 생명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 군은 제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결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어젯밤 우리가 나눈 것이 한낱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 위로 내려앉은 아침 햇살은 그의 뽀얀 피부와 짙은 속눈썹을 보석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채 이 눈부신 존재가 온전히 내 것이라는 지독한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 화장실로 향한 저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절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방금까지 그 눈부신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초라하고 남루한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의 정직한 햇빛은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했고 탄력을 잃고 축 처진 목선은 제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격정이 남긴 흔적들은 그의 젊은 피부 위에서는 훈장이었을지 모르나 제 메마른 살결 위에서는 추잡한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찬물을 틀어 얼굴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어 어젯밤의 기억을 씻어내려 했었지만 거울 속의 세월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둑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의 어둠이 주는 관대함에 기대어 결코 탐해서는 안 될 값진 보석을 훔쳐 달아난 비겁한 죄인. 어둠 속에서는 우리 사이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워진 줄 알았는데 아침의 태양 아래 드러난 우리 관계의 실체는 지독하게 추악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아이의 찬란한 청춘 옆에 나란히 놓인 나의 노년은 마치 싱싱한 꽃다발 곁에 놓인 시들어 빠진 잡초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입술을 깨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곁에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것을. 내 이기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저 젊고 유망한 예술가의 앞날을 이 눅눅하고 낡은 집구석에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한 표정으로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민호 군은 낮에 그린 스케치를 보여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외면한 채 미리 준비해둔 보증금과 위로금을 담은 두툼한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민호 군, 이번 주 안으로 방 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건조하고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민호 군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봉투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어젯밤은 그냥 사고였어. 나도 술 기운에 잠깐 미쳤던 거고. 저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를 영영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독한 비수를 골라 그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나 너랑 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야 그러는지 알아? 돈 좀 있는 아줌마가 어린애 하나 꼬셔서 망쳐놓는다고 수군거려. 나
나이 먹고 그런 천박한 소리 듣기 역겨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랑 이러는 거 너무 피곤해. 젊은 내 수발이나 들면서 내 평온한 노후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노후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평온함보다 수천 배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그의 청춘이었습니다. 이 좁고 낡은 적상가옥에 갇혀 늙어가는 여자의 눈치를 보며 재능을 썩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온도를 가진 젊고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 찬란한 미래를 그려나가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줌마한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됐나요? 민호 군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을 보며 저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일그러진 얼굴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주 무거운 짐이야. 나처럼 다 산 여자한테 너 같은 애는 너무 버거워. 돈은 넉넉히 넣었으니까 대학 근처에 깨끗한 오피스텔이라도 구해봐. 다시는 나 같은 늙은이한테 휘둘리지 말고. 저는 비겁하게도 그를 피해자로 만들고 저를 가해자로 자처했습니다. 그가 저를 증오하며 떠나야만 나중에라도 저를 그리워하며 발목 잡히지 않을 테니까요. 민호 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 작업실까지 울릴 정도로 거센 그 진동이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떠난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뜨겁고 비참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난도질해야 했던 50살 여자의 눈물은 장마비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추하고 늙었지만 그를 떠나보낸 제 마음만은 처참하게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완벽한 고립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아이의 찬란한 여름이 저물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이 차가운 겨울 속에서 늙어간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폭풍처럼 제 삶을 휩쓸고 떠난 지 어느덧 두 달이 흘렀습니다. 뜨겁고 끈적였던 7월의 장마도 숨이 막힐 듯 해지를 달구던 8월의 폭염도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은행나무 잎들이 하나둘 금빛으로 물들어가는 10월의 청명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2층 옥탑방은 그가 떠난 날 이후로 줄곧 비어 있습니다. 가끔 먼지를 털러 올라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공간에 서늘한 가을 바람만이 머물다 가곤 합니다. 그가 남긴 발소리도 욕실의 물소리도 특유의 물감 냄새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집안은 예전처럼 고요해졌는데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와 휘저어 놓았던 마음의 빈자리에는 아픈 통증 대신 무언가 묵직하고 따뜻한 여운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말라가는 나무십들을 쓸고 있는데 대문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가듯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세 글자만으로도 제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안고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고 포장지를 벗겨내자 묵직한 캔버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제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가 온 밤을 지새우며 완성했던 저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림을 마주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캔버스 속에 저는 제가 거울 속에서 보며 절망했던 그 추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할머니도 탄력을 잃어가는 초라한 중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작업실 한가운데서 거친 나무를 깎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제 손은 투박하고 마디가 굵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고귀한 창조의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추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견디며 쌓아온 지혜와 인자함의 나이테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제 육신의 흔적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예술가의 훈장으로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림 뒤편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비겁하게 도망치려 했던 저를 붙잡아준 건 아줌마의 그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인생이라는 캔버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단단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아름답게 봐주셔서,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부디 당신의 가을도 당신만큼이나 근사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거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제 욕망이 그 아이의 청춘을 더럽혔다고 자책하며 제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라는 사람을 통해 아름다움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고, 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메모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밀어냈던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늙어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던 제 비겁함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제 주름진 손에서 나무의 향기를 맡았고 제 거친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늙은 여자가 아닌 아름다운 계절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칙칙한 작업복 대신 언젠가 그가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고 했던 밝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눈가의 주름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들이 저라는 사람의 역사를 말해주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며 새로 핀 꽃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식상한 위로 따위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50살의 가을은 25의 봄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작업실 창가에는 그가 보내준 초상화를 걸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묻습니다. 이 그림 속의 여자는 누구인가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면 저는 수줍게 하지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저예요. 가장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온 제 모습이죠. 제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뜨거운 여름은 그렇게 가고, 이제는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가을이 제 삶의 곳곳에 스며듭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오는 이 가을날, 저는 제법 근사하게 늙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민호 군도 자신의 계절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우리가 나눈 그 짧고도 강렬했던 여름날의 기억이 그 아이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저에게는 남은 생을 지탱할 아름다운 꽃씨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제 가슴 속의 온기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늦게 피는 꽃이 향기가 더 짙듯 제 인생의 진짜 향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 하나가 느릿하게 낙하합니다. 그 평화로운 비행을 지켜보며 저는 오늘 하루도 근사하게 늙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